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전라도 담양에 살고 있는 칠순을 한참 넘긴 오순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 대장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이 많아 언제 떠나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니 담담하게 받아들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죽음이 코앞까지 온 지금 무섭기도 하고 지나간 날들에 대한 후회와 미련이 많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람은 살아도 부족하나 봐요. 요즘은 점점 기력이 쇠해가는 것이 온몸으로 느껴지네요. 생전 처음으로 오로지 휴식만 가득 찬 하루하루를 보내니 지나온 제 인생을 돌이켜볼 시간이 참 많아지더라고요. 저와 최근 부쩍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큰 며느리가 어느 날 어머니 이야기예요 하며 침대 옆에 앉아 다른 이의 글을 읽어주더군요. 어머니, 이거 꼭 어머니 이야기 같아서 읽어드릴게요. 듣는 내내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제가 살아온 발자취를 남기고 싶다고 하여 며느리와 함께 적었던 이 사연을 적어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냥 한 노인이 살아왔던 평범한 이야기예요. 누군가에게는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곧 떠나갈 저를 위해 따뜻한 말 한마디 남겨주세요. 가슴에 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쌀과 양파로 유명한 전라도의 시골에서 삼남 이녀의 오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오빠 2명, 아래로는 남동생 하나와 여동생 하나가 있었죠. 특히 젊을 때는 술을 마시고 위험하게 다쳐서 오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면 부엌 식탁이 전쟁터가 되곤 했죠. 큰 소리로 다투고 나면 서로 며칠씩 말을 안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아이들 얼굴 한번 보면 마음이 또 풀리곤 했죠.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는 교육비 때문에 자주 다퉜습니다. 학원비에 교재비, 급식비까지. 생활비는 빠듯한데 애들은 꿈을 키워야 하니까요. 나도 벌어다 주는 거 한계 있어. 당신도 아껴야 할 거 아니야. 애들 공부시키는데 들어가는 돈을 어떻게 아껴요? 나중에 성공하면 다 우리 덕이라 할 텐데.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가족이었기에 시간이 흐르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고 그렇게 힘든 시기를 이겨냈습니다. 준수가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온 가족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밤새워 공부하던 아들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거죠. 입시 결과를 기다리던 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수가 좋아하는 김치찜과 잡채를 만들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준수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죠. 엄마, 아빠 합격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부부는 서로를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희수도 오빠에게 뒤처질세라 열심히 공부해서 괜찮은 여대에 입학했어요. 거실에 앉아있던 우리 가족 앞에서 희수가 당당하게 발표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저도 붙었어요. 이젠 저도 대학생이에요.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동네에서 소문난 레스토랑에 가서 외식을 했습니다. 와인잔을 들어 건배를 하며 자식들의 밝은 미래를 축복했던 그 순간이 우리 가족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애들 앞으로 더 잘 될 거다. 다들 정말 자랑스럽다. 모두 희망에 부풀어 있었고 앞으로 더 잘 될 거라는 확신에 차 있었죠.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자식들은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나이면 친구들과 술 마시고 놀러 다녀도 이상하지 않을 때인데 요즘은 취업 준비도 전쟁 같더군요. 방학이 되면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돌아오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안쓰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가슴이 뿌듯했죠. 그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슨 복을 이렇게 받았을까? 애들이 사고도 안 치고 알아서 제 갈 길을 가다니. 제 아들 준수는 대학교 졸업과 거의 동시에 대기업에 입사했어요. 딸 희수도 은행 입사 시험에 합격했고요. 아들이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둘은 같은 해에 대학을 졸업했고 취업 소식 역시
거의 동시에 알려왔습니다. 요즘처럼 취업이 어렵다 할 때 이렇게 바로 기쁜 소식을 두 남매가 같이 전해주다니 부모로서 이보다 더 큰 자부심이 있을까요? 하지만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자식들의 성공이 오히려 우리 사이의 거리를 멀어지게 할 줄은요. 두 아이는 대학교를 다닐 때까지는 집에 있었지만 취업을 하고 나서는 각자 독립해 일터 근처에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두 아이가 나가자 집은 한순간에 너무 조용해지고 텅 빈 것 같더군요.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 이 집이 이렇게 컸었나? 빈집 증후군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나가고 나서 갑자기 찾아온 이 적막함에 저는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이 더 그립고 보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사회생활을 시작한 아이들은 너무나도 바빴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바빠서 그렇겠거니 했어요. 준수는 대기업 신입사원으로 야근이 잦았고 희수는 은행 업무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거든요. 자식들이 점점 바빠지면서 주말에 집에 오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어졌죠. 그래도 전화라도 자주 하겠거니 생각했는데 그것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한 번 전화를 하면 아이들은 늘 서둘러 끊기 바빴어요. 준수야, 오늘은 일찍 퇴근했니? 아니에요, 엄마. 아직 회사예요.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서요.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건강 챙기면서 해. 네, 알겠어요, 엄마. 그런데 지금은 오래 통화하긴 곤란해서요. 끊을게요. 희수야, 주말에 집에 올 거니? 이번 주말엔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 못 가요. 그래? 다음 주엔 올 수 있겠니? 다음 주는 은행 연수가 있어서 어려울 것 같은데. 나중에 시간 나면 갈게요.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이제 막 회사 생활을 시작했으니 정신없겠지. 다들 일이 바쁘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죠. 회사 생활이 익숙해지면 연락이 좀 더 오려나 했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 간격은 오히려 더 벌어졌습니다. 명절에 잠깐 얼굴 비추는 것이 전부가 되었고 심지어 그마저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설날에 아들 준수가 해외 출장이라 오지 못한다고 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출장은 다 다음 주라 하지 않았니? 명절 하루쯤은 안 되겠니? 딸 희수는 명절 연휴를 이용해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더군요. 엄마, 이번엔 친구들이랑 미리 예약해 놓은 여행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다음에 따로 갈게요. 전화 통화나 짧은 메시지에 매달리는 제 모습이 스스로도 한심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낸 메시지에 며칠이 지나도 답장이 없을 때면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걱정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의 SNS는 종종 들어가 봤어요. 거기엔 제가 모르는 자식들의 일상이 가득했죠. 회식하는 모습, 친구들과 여행 가는 모습, 밝게 웃는 얼굴들. 그 사진들을 보며 자식들이 잘 지내고 있다는 걸 확인하면서도 한편으론 우리 가족이 저렇게 함께 있던 때가 언제였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다 큰 자식들이고 이제 독립을 했으니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건 맞는 일이지요. 그래도 가끔은 부모가 궁금해서 안부라도 물어주면 좋을 텐데 아이들은 저희 부부의 존재를 까맣게 잊은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세월이 흘러 준수는 대기업의 중간 관리자가 되었고 희수도 은행에서 착실하게 경력을 쌓아나갔습니다. 두 자식 모두 거친 사회생활을 버티며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자식 농사를 잘 지었다고 칭찬이 자자했고 이웃들이 만날 때마다 부러움의 한마디씩 건넸지만 마음속으로는 씁쓸함이 가득했죠. 왜냐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자식들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승진을 하고 책임이 늘어날수록 자식들은 점점 더 바빠졌고 저와 연락하는 횟수도 줄어들었어요.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전화도 거의 없었습니다. 2달에 한 번이라도 연락이 되면 다행일 정도였죠. 그마저도 늘 제가 먼저 전화를 해야 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 때면 아이들은 조금 귀찮다는 듯한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희수야,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 엄마, 지금 월말이잖아. 월말에 은행이 얼마나 바쁜데요? 나 진짜 힘들어. 밥은 잘 먹고 있는 거야? 집에 반찬은 있어? 집에서 밥 먹을 시간도 없어. 혹시 반찬 같은 거 보내지 마세요. 보내도 어차피 못 먹어요. 준수야, 바쁘니? 네, 엄마. 지금 길게 통화는 어려운데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다. 그냥 잘 지내나 해서 전화했지. 제가 나중에 전화할게요. 하지만 아이들이 나중에 전화를 거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가는 게 전부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준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아들의 전화에 기대감이 컸죠. 엄마, 저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 한마디에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준수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워낙 연락이 뜸했으니 연애를 한다는 얘기도 전혀 듣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사귀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는 말도 없이 덜컥 결혼을 약속했다고 하니 부모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애써 밝은 목소리로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그래, 상대는 어떤 사람이니? 회사 동료예요. 어머니가 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안심은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왜 이제야 말하는 걸까 하는 서운함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여자친구를 소개받고 상견례를 하고 일사천리로 결혼식 준비가 진행되었습니다. 며느리도 아들과 같은 회사라 그런지 아들만큼이나 바빠 보였죠. 결혼식은 순식간에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날마저 아들의 태도에 서운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마치 저와 남편은 꿰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옆에만 앉아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결혼 준비 과정부터 결혼을 할 때까지 아들 내외와 저희 부부 사이의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도 아들은 간단히 말만 건넬 뿐이었죠. 어머니, 아버지, 오늘 결혼식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바빠서 나중에 따로 식사 한번 해요. 그 말을 남기고는 다른 손님들에게 인사하러 가버리더군요. 제 아들의 결혼식인데 저희 부부는 마치 평범한 하객 중 한 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축하의 말 한마디, 포옹 한 번 제대로 나누지 못한 채 그렇게 결혼식은 끝나버렸어요.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섭섭함에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죠. 아들은 이제 완전히 우리 곁을 떠나 자기만의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된 거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옷을 갈아입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남이 되어버린 걸까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여전히 내 아들이고 지금 상황이 달라졌을 뿐 우린 여전히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수 엄마, 우리 이제 서서히 물러나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애들도 이제 자기 삶을 살아야 하니까. 그래도 우리는 항상 애들을 사랑하고 지지해 줘야지. 그게 부모의 역할이니까. 남편의 다정한 말에 위로를 받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비록 쓸쓸하고 서글픈 하루였지만 자식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걸 깨달은 날이기도 했습니다. 딸 희수의 경우는 더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집안 청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오랜만에 희수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희수야, 엄마야. 엄마, 저예요. 정말 오랜만이구나. 잘 지내고 있어? 네, 엄마. 그게 제가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희수의 목소리가 조금 떨린 것 같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가슴이 쿵쾅거렸죠. 왜? 무슨 일 있니? 저 결혼했어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결혼이라니 아무 이야기도 없었는데 뭐라고? 결혼이라니? 언제? 어떻게? 민호 오빠랑 혼인신고했어요. 민호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희수가 몇 번 언급한 적 있는 직장 동료였죠. 하지만 연애 중이라는 말조차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잠깐만 희수야. 엄마가 이해가 안 가네. 결혼식은 왜 엄마한테 아무 말도 없었어?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희수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엄마, 요즘 세상에 결혼식이 뭐가 중요해요? 돈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고 서로 좋아하면 그걸로 됐죠. 우리는 그냥 조용히 하고 싶었어요. 민호 오빠 부모님도 외국에 계셔서 결혼식 없이 그냥 혼인신고만 한다고 했어요. 대신 신혼여행만 좋은 곳으로 다녀오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희수야, 그래도 엄마는 너 결혼식 보고 싶었어. 축하도 해주고 사진도 찍고. 엄마, 그냥 축하해주세요. 그래도 전 정말 행복해요. 충격을 받은 저에게 희수는 무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 아무리 물어봐도 뾰족한 대답을 해주지 않더군요. 딸은 저에게 서운해 말라고 했지만 어떻게 서운해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딸의 결혼식에서 어머니로서 축하의 말도 못 건네고 함께 사진 한 장 찍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희수야, 엄마가 뭘 잘못했니? 왜 이렇게 엄마를 외면하는 거니? 엄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제 인생이에요. 엄마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고 결국 희수가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 이제 가봐야 해요. 나중에 또 연락할게요.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 딸의 결혼 소식을 이렇게 전화로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 희수의 어릴 적 사진들을 꺼내 보았습니다. 첫돌 때 찍은 사진, 유치원 졸업식 때의 사진, 중학교 입학식 때의 사진. 그 사진들을 들여다보며 옛날 생각에 잠겼습니다. 희수가 5살 때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엄마, 나 결혼할 때 엄마가 예쁜 드레스 입혀줘. 꽃이 많이 달린 드레스로. 그럼 그래야지. 우리 희수 결혼할 땐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드레스 입혀줄게. 그 시절의 약속을 희수는 기억하고 있을까요? 하지만 이제 그 약속은 더는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 딸의 결혼식에서 축하의 말 한마디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저는 희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더군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희수야, 엄마야. 어제는 엄마가 너무 흥분해서 미안해. 그래도 너의 결혼을 축하한다. 행복하게 잘 살아라. 엄마가 항상 응원할게.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몇 주가 지났지만 희수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친척들과 주변 이웃들이 희수의 결혼 소식을 물어볼 때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조용히 했대요. 요즘 젊은 애들은 그런가 봐요.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딸의 결혼식을 보지 못한
어머니의 서러움을 누가 알까요? 명절이 다가오면 이제는 기대감보다는 이번에는 올까 하는 두려움이 먼저 떠오릅니다. 작년 추석에는 아들 준수 내외가 시댁에 온다고 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랐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했죠. 그런데 당일 아침 준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추석 끝나고 바로 국제 행사가 있는데 행사 준비에 문제가 생겨서요. 도저히 제가 자리를 비울 수 없어요. 집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죄송하지만 이번엔 못 갈 것 같아요. 대신 행사 마무리되면 한번 갈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준비해둔 음식들이 눈앞에서 흐릿해지더군요. 결국 집에서 남편과 둘이 쓸쓸하게 명절을 보냈습니다. 희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년 설에는 오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취소한 적이 있었죠. 이유는 사위와 함께 해외여행을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다들 이래요. 누가 아직도 제사 지내면서 집에 있겠어요? 저랑 남편도 오랜만에 휴가라 좀 쉬고 싶고요. 이해해주세요. 다음에 시간 날 때 찾아뵐게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때는 어땠더라. 명절이면 항상 부모님을 찾아뵙고 세배를 드리는 게 당연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꼭 전통을 고집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1년에 2번 있는 명절에 가족이 모여 서로 얼굴 보고 밥 한 끼 먹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마저도 구시대의 생각이라니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제가 잘못한 건 없는지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혹시 내가 너무 자식들에게 간섭을 많이 했나? 그들의 삶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했던 게 자식들을 멀어지게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한 번 온다던 준수에게서 연락이 한참 동안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수야, 이번 주말에 시간 되니?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어쩌죠? 주말에 중요한 골프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에 시간 될 때 연락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은 뒤 서운함이 가득 밀려왔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던 아들이 이제는 저를 만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 희수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한 번은 희수 생일이라 축하 전화를 했더니 엄마, 고마워요. 그런데 지금 회사 회식 중이라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그 후로 일주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말 그대로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허둥지둥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의사 선생님께서는 뇌출혈이라고 하시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발밑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멈추지 않는 눈물을 애써 닦으며 떨리는 손으로 준수와 희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버지가 위급하다고 빨리 와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며 아이들을 불렀지만 그 순간마저 아이들은 저희 부부 곁으로 올 수 없었습니다. 준수야, 내 아버지가 큰일 나셨다. 쓰러지셨어. 지금 위독하다고 하신다. 당장 병원으로 와라. 뭐라고요? 어떡하죠, 엄마? 저 지금 해외 출장 중이에요. 당장은 못 가는데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갈게요. 희수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희수야,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지금 위중하셔. 쓰러지셨다고요? 얼마나 위급하신데요? 저 지금 본사 컨퍼런스 중이라 바로 가기 어려워요. 끝나고 바로 갈게요. 남편의 마지막은 결국 저 혼자 지켜봐야 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낀 채 겨우 숨만 쉬고 있을 뿐이었죠. 저는 남편의 마르고 차가워진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음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져
아무 감정도 느낄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의사는 어두운 표정으로 뇌사 판정을 내렸고 결국 호흡기를 떼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오열하며 까무러치고 말았습니다. 희수가 병원에 도착한 건 남편이 떠나고 몇 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아들은 다음 날 오후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혼자 자리에 앉아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준수는 검은 양복 차림으로 조문객들과 인사를 나누느라 바빴고 희수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절차를 따를 뿐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자식들은 간단한 인사를 하고 떠나갔습니다. 엄마, 저 회사에 복귀해야 해서 지금 가볼게요. 괜찮으시겠어요? 엄마, 나도 이제 그만 가볼게요.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해서요. 가서 연락할게요. 이제는 그놈의 나중에 연락할게요 라는 소리조차 듣기 싫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은 떠나갔고 저는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졌죠.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은 갑자기 너무 크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면 남편의 빈자리를 보며 울음을 삼키곤 했죠. 그 후로 자식들과의 관계는 더욱 소원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생일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공들여 화장을 하고 남편이 생전에 사준 화사한 원피스를 꺼내 입었죠.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순임아, 생일 축하한다. 그 순간 문득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자꾸만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자식들이 축하 문자라도 보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화면에는 아무런 알림도 없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니까 나중에는 연락이 오겠지.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하며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여기저기 계란꽃이 활짝 피어 있더군요. 남편과 함께 걸었던 그 길을 혼자 걷자 마음이 싱숭생숭해졌습니다. 그때 공원에 있던 할머니 한 분이 제게 말을 걸어오셨어요. 오늘 날씨 참 좋죠? 산책 나오셨어요? 네, 그렇네요. 오늘따라 꽃이 더 예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표정이 슬퍼 보여요? 무슨 일 있으세요? 멀리서 봐도 딱 알겠네.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그러시구나. 오늘 같은 날은 우울해하지 마세요. 우울하게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짧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그분 말대로 인생은 짧으니까 오늘 같은 날은 그래도 기쁘게 보내야지. 집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다시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어도 준수와 희수에게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고요한 집안에서 혼자 케이크를 준비하며 생일초를 하나하나 켰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순임아, 생일 축하해. 다음 생일엔 아이들이 잊지 않고 축하해 주겠지. 그렇게 혼자 생일을 보내며 조용히 생일초를 불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해 볼까 하는 생각도 잠시 들었지만 손이 쉽게 휴대폰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혹시 귀찮아 할지도 몰라 하는 생각에 선뜻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저는 동네 중국집에 갔습니다. 혼자서요. 평소 외식을 잘하지 않는데 오늘은 왠지 밖에서 먹고 싶었습니다. 동네 골목길을 걸어 내려가면서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준수와 희수가 어렸을 때 생일이면 항상 이 중국집에 와서 함께 밥을 먹었죠. 자식들은 탕수육을 좋아했고
남편은 얼큰한 짬뽕을 즐겨 먹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었죠.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익숙한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머, 오랜만이네요. 얼마 만에 오신 거예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혼자 왔어요. 아들이랑 딸은. 그 말에 가슴이 찌릿했지만 담담한 표정으로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혼자 먹고 싶어서요. 아이고, 그러세요. 자, 여기 앉으세요.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짜장면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오는 동안 주변을 둘러보니 가족 단위 손님들이 많더군요. 옆 테이블에는 할머니와 손주로 보이는 꼬마가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정성스레 탕수육을 잘라 손주 입에 넣어주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정하게 서로를 바라보며 맛있게 탕수육을 먹는 모습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릿하기도 했습니다. 나도 한때는 저런 순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혼자서 그리워하고 있구나. 그 생각에 마음이 서글퍼졌습니다. 짜장면이 나오자 따뜻하고 탱글한 면을 한 젓가락 떠먹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했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음식의 맛은 그때와 똑같았지만 지금의 제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그러다 문득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도 언젠가 손주들과 저렇게 앉아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식을 다 먹고 가게를 나설 때 식당 주인은 살갑게 인사했습니다. 다음에는 꼭 가족들이랑 같이 오세요. 서비스 듬뿍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요즘 자식들이 너무 바쁘네요. 제 쓸쓸한 표정에 아주머니는 뭔가 눈치챘는지 잠시 제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식당 아주머니는 뜻밖의 따뜻한 위로를 건넸습니다. 나도 우리 어머니한테 젊었을 적 바쁘다고 연락 잘 안 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도 나이를 먹으니까 다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어머님 힘들어도 조금만 힘내세요. 그 다정한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는 너무 혼자 집안에만 있지 말고 가끔은 이렇게 외식도 하고 사람들과 마주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쓸쓸한 생일을 보내고 난 뒤 몇 주 후,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집 근처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채소며 생선이며 이것저것 사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김치가 떨어져 간다는 생각에 배추를 사려고 발걸음을 옮기던 그때였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준수를 발견한 순간이었죠. 준수가 살고 있는 집과 우리 집은 꽤 멀리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는 무슨 일일까 싶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준수를 향해 손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준수야, 이게 얼마만이니? 엄마를 보고도 몰라보네. 반가움에 준수를 끌어안으려는 순간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어지는 걸 봤습니다. 아, 엄마, 여기서 만나네요. 저 오늘 고등학교 동창이랑 잠깐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급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차갑고 목소리에는 서둘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는 그냥 장 보러 나왔어. 오랜만에 보니까 반가워서.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준수는 제가 당황해하는 걸 눈치챘는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네, 저도 반가워요. 근데 정말 약속 시간이 임박해서 다음에 뵐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자리를 떠나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도 모른 채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순간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던 아들이 이제는 저를 피하고 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도대체 왜 나를 그렇게 피하는 걸까? 무슨 큰 불화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유라도 알면 속이 시원할 텐데 저를 귀찮아하고 피하는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팠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결국 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준수야, 엄마야. 어제는 미안했구나. 갑자기 끌어안으려고 해서. 네, 저도 좀 놀랐어요. 엄마가 너무 그리워서 그랬어. 우리 언제 한번 만나서 식사라도 할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차가운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시간 날 때 연락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또다시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겠어. 너무 무리하지 말고 건강 챙기고. 네, 그럼 끊을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 아들에게 이렇게 외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자식들에게 연락하는 것을 자제했습니다. 그들의 삶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웃을 만나거나 친구들을 만날 때면 아직도 저는 자식들과 연락이 잘 되는 척 자식 자랑을 했습니다. 순이마, 너희 애들은 어떻게 지내? 아들이 대기업 다닌다고 했었지? 그렇지. 우리 준수가 이번에 부장으로 승진했어. 와, 대단하다. 역시 잘 키웠으니 그렇지. 그런데 요즘은 자식들이 너무 바빠서 자주 못 봐. 하지만 명절이나 생일 때는 꼭 찾아와. 저번 주 토요일에 내 생일이었는데 저녁에 같이 밥 먹고 갔어. 저번 주 토요일. 지나가다가 너 중국집에서 혼자 밥 먹는 거 봤는데.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는 것 같았죠. 친구들의 표정이 놀람에서 의아함, 그리고 연민으로 바뀌어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더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던 저는 사실을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참 부끄럽다. 사실은 내 자식들이 나랑 연락 끊은 지 오래됐어.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거짓말했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를 동정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저는 너무나 창피하고 비참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 뒤로 제 마음은 더욱 황폐해졌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던 어느 날 갑자기 배에 극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소화가 안 된 것이라 생각하고 소화제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아픔을 참으며 부엌으로 가 따뜻한 물을 마셨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죠. 땀이 비 오듯 흘렀고 숨쉬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혼자 아파하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결국 119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닥에서 뒹굴다시피 통증에 몸부림치고 있을 때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구급차로 옮기고 병원 응급실로 이동하는 동안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자식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계속해서 고민이 되더군요. 응급실에 도착해 정밀 검사를 받은 뒤 의사가 말했습니다. 급성 맹장염입니다. 지금 바로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보호자분께 연락드릴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식들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수와 희수의 얼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식들에게 연락하면 달려와 줄까? 아니면 또 귀찮아할까? 온갖 생각이 마음속을 헤집고 지나갔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혼자 살아서요. 거짓말이 입에 붙어버린 나 자신이 너무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연락을 해도 오지 않을까봐. 그게 두려웠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더 큰 상처를 받을 것 같았거든요. 스스로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수술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고 마취를 받았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지는 순간에도 마지막으로 자식들의 얼굴이 떠오르더군요. 다행히 맹장이 터진 직후 빠르게 병원에 도착해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하지만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병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다른 환자들 옆에는 가족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제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의 외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왜 그리도 텅 비어 보이던지요. 그때 간호사가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신가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인간의 온기에 목말라 있었는지를요. 네, 괜찮아요. 그냥 좀 아파서요. 하지만 사실 아픈 건 배가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배를 짠 수술보다 더 아픈 건 제 마음속 깊은 상처였죠. 입원해 있는 동안 저는 계속 핸드폰만 바라봤습니다. 혹시나 자식들이 제 부재를 눈치채고 연락하지 않을까. 동네 이웃이라도 제가 보이지 않으니 자식들에게 연락해주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있었죠. 하지만 결국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넓은 하늘 아래 우리 자식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엄마 생각은 전혀 안 나는 걸까? 그렇게 혼자 퇴원하는 날, 간호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퇴원하시는 날인데 가족분은 안 오시나요? 아니에요. 제가 혼자 살아요. 혼자서도 괜찮아요.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간호사는 다정하게 웃으며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잘 해내실 거예요. 그래도 힘드시면 언제든지 병원에 연락하세요. 그 옆에서 침대 정리를 하던 할머니의 아들이 다가와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남의 아들에게서 듣는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참 따뜻하면서도 한편으론 씁쓸했습니다. 이제는 담담한 마음으로 병원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에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을 텅 빈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저 따뜻한 세상과 나는 마치 분리된 사람처럼 느껴지네. 제가 그토록 소망했던 다정한 가족은 어쩌면 허상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전에는 집이 마냥 크고 텅 비어 보이기만 했는데 며칠 병원에 있다가 돌아오니 그래도 어딘가 따뜻하고 편안하게 느껴지더군요. 더 이상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별다른 생각 없이 병원에서 가져온 짐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밝게 웃고 있는 저와 남편 뒤로 의젓한 첫째 아들 준수와 살가웠던 둘째 딸 희수가 서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사진이 애틋하고 그립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어쩐지 조금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병원 봉투에서 처방전을 꺼내보다가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자식들이 어렸을 때 감기에 걸리면 제가 밤새 간호해주곤 했었죠. 이마에 수건을 올려주고 부드럽게 죽을 끓여 먹이고 그때는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 모든 게 얼마나 소중한 순간이었는지 깨닫게 되더군요. 애틋한 마음도 원망하는 마음도 이제는 조금씩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노을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혼자 약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내 인생에 자식들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할 것 같아. 하지만 그렇게 하려니 또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지난 우리 부부의 인생이 허망하게 느껴졌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아무런 연락도 없었죠. 그렇게 또 한 번의 긴 밤이 지나갔습니다. 몇 달 뒤 TV에서 여수 밤바다라는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예전에도 들어본 노래였지만 그날따라 제 심장이 두근거리더군요.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며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은 오직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왔구나. 남편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하지만 정작 저 자신을 위해서는 살아본 적이 없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벗어나 여행을 떠나자. 다음 날 가방에 몇 벌의 옷과 필요한 물건들만 챙겼습니다. 기차표를 끊으면서도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여수에 도착했을 때 바다의 시원한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 꾹꾹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 같았죠.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해방감,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치 새로 태어난 것처럼 상쾌한 기분이 들었죠. 아름다운 풍경을 구경하며 오래 걸었습니다. 오동도의 울창한 숲길을 걸으며 깊은 생각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해상 케이블카를 타고 바다 위를 날아다니는 듯한 기분도 느꼈고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여수의 전경은 참 멋졌습니다. 처음으로 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밤에는 유명한 여수 밤바다를 거닐었습니다. 어디선가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와 고개를 돌려보니 오징어를 잡아온 배가 눈부시게 밝은 등을 주렁주렁 달고 항구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굵은 땀방울을 흘리는 일꾼들이 묵묵히 오징어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그 활기찬 모습에 저는 한참 동안 그들을 바라보며 말없이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제 인생이 마치 이 바다와도 같구나. 때로는 거칠고 힘들지만 그 속에는 아름다움과 생명력이 가득하다는 걸 그제야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을 하며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매달리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들의 삶을 방해하지 않고 저 역시 제 삶을 살아가기로 한 것이죠. 이 결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자식들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후련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묶여있던 사슬을 끊어낸 듯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버린 게 아닙니다. 제가 자식들을 버린 것도 아닙니다. 버린다는 말보다는 놓아준다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들의 삶을 인정하고 저 또한 제 삶을 찾아가기로 한 것이죠.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오순자 할머니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쳐 살아온 어머니가 끝내 자신의 삶을 찾아 나서는 그 모습,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부모님께 혹은 자신에게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셨다면 지금 이 순간 작은 안부 인사를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순자 할머니처럼 우리 모두가 누구의 엄마, 아빠, 자식이기 전에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따뜻한 공감의 좋아요와 다음 이야기를 위한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진하고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